요즘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만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 경제의 성장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역풍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경고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죠.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는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계속 불거지는 추경의 필요성과 또 이런 권고가 추경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풍을 언급하며 경고한 IMF의 권고사항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저는 많은 기업들이 당면한 어떤 고민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자문도 받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 또 해결책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고민, 문제를 좀 진단받고 해결책을 좀 찾고자 이렇게 외부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컨설테이션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그 페이지 오브 글로우가 올해만 온 게 아니라 지난 2017년 11월 달에도 왔었습니다. 네. 그때도 확장 재정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하면서 그 구체적 금액의 추산액을 제시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성장을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해주지 않으면은 여러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시사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IMF가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잠재 성장률 둔화 이런 성장 제약 요인을 꾸준히 지적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가 그렇게 이례적인 건가 싶기도 해요. 네. 늘상 외부 객관적인 경제를 진단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국제기구로서 각국의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경고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가계부채라든가 고령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노인빈곤 문제를 좀 지적한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종종 전해주고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이었던 것이 굉장히 강력한 권고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IMF가 지적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육 감소로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다, 고용 창출도 부진하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다, 잠재 성장을 감소 추세에 있다, 합계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다, 0.98명으로 떨어졌다. 왜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듣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발표문에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금방 말씀한 내용들이 그 글귀에 다 들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대외적인 의존도도 높은 상태에서 국내적으로도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4차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도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용의 지금 경직성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업 민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번에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게 성장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2.6%의 성장률을 이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 IMF가 지적한 것은 단기적으로 2.6%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단기적인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보다는 2.6%의 어느 정도의 성장 속도, 중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이런 추경이라든 어떤 종류의 확장적 정책들을 강구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IMF 연례협의 미션 단장, 앞서 페이지 근로 단장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여기서 말하는 대외 변수라고 하면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브렉시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미중 간의 무역 이런 분쟁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글로벌 기업 환경이 감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오셔서는 그 말은 하지는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글로벌 추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대외적인 거에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 못한 그 문제로 인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식어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IMF라든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존할 때는 국가 간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만을 쳐다봤다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을 보니까 중국이 2019년까지는 그래도 고성장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근데 2020년부터는 푹 꺼진다든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장기화된다든가 브렉시트의 어떤 영향으로 유럽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악화되는 것을 판단하면서 대외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특히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더 빨리 하루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을 내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에 이미 결정된 예산도 이미 슈퍼 예산 네. 충분히 확장적인데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더 추경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추경 자체를 박수 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 자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수 혹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매번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놓고도 또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 계획의 실패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실패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시점 하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단기적으로도 부양을 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저물가, 저성장, 저고용, 저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더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네. 추경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가지고서라도 지금 현재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초과 세수분에서 쓰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추경에 역시 동의하시는 겁니다. 이 추경에 지금 동의한다기보다는 네. 이 법 구조상 작년도에 25조 4천억의 초과 세수가 생겼고 네. 네. 세계 잉여금으로 13조 원으로 세계 잉여금을 올해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여러 가지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공적 자금 사금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야 할 쓸 돈이 있고요. 남으면은 추경으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추경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그 초과 세수가 많이가 와서 세계 잉여금이 13조 왔습니다. 2017년만 해도 14조 원 정도의 세수 초과가 됐지만은 네. 그 세계 잉여금은 11조고 거의 그 11조 3천억에 대한 그 추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조 9천억이 됐는데 올해는 그 이 추경 규모나 여러 가지로 따져볼 게 많고 해서요. 법구조상으로는 세수 초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남아서 하는데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 IMF에서 공고하는 사항까지 되려면 그 초과 세수에 넘어온 돈 갖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세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다 네.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추경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추경은 우리 법으로 국가재정법 89조에 딱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네. 요새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인정을 그렇죠, 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대량 실업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 당초에 정부는 미세먼지 재난 극복을 위한 별도의 추경을 하게 보겠다 했는데 요번에 IMF에서 그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규모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해야지 IMF 공고됐다고 바로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그 추경 규모 실장님, 네. 9조 원 IMF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정도의 추경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 과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경제 성장률을 2.6%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2.6%로 전망했는데 지금 지켜보니까 2.6%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5%로 보는 거예요. 그럼 2.6%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경이 요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홍 교수님 네. 0.5%. 0.5%. 우리 GDP가 한 1,780조 정도 됩니다. 네. 거기 0.5%면 대략 9조 정도 되는 건데 네. 사실 올해 예산이요 작년보다 9.5%를 더 크게 잡아서 예. 금액으로 보면 40조 더 늘리게 잡힌 겁니다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재정 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국가로 넘겨서 국가 주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더라도 가능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오히려 감세 정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정책이라서 국가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지금 IMF에서 공고를 했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민간이 규제나 조세 측면에서 오히려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더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겁니다. 자, 그럼 재정 정책 말고 요번에 IMF 한 얘기 중에 한국은행은 명확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예, 거라고 예. 좀 넌지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느냐 여부를 좀 판단하려면 네. 그냥 간단히 안살림만 보면 우리나라 내부 사정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장 그리고 저투자, 저고용 그리고 저물가 이런 현상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을 견인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안살림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한 것이 아니라 바깥살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역풍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것이 우려돼서 바깥살림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이죠.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안살림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하했을 때 따라오는 바깥살림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에서는 동결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주열 총재도 아직 뭐 완화적인 판단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전에 네. 한참 금리 인상 필요성이 언급됐던 때에 네. 한국은행이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단 실기론이 말이죠. 있었죠. 예. 예, 금리 정책 실기라고까지도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칫 또 머뭇거리다가 이번에 또 반대로요. 이냐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약 10월, 9월, 10월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유출됐었습니다. 유출되고 나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기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2019년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네. 통화 정책의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뭐 IMF 권고 사항을 놓고 뭐 어쨌든 추경 얘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권고대로 뭐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하고 추경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추경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늘 의문을 갖는 부분도 분명히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작년도에 3조 9천억도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네. 그 전년도에도 11조를 쓰면서도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놓지만 이 추경은 단기적 효과입니다. 네. 그 해에 임시 조치입니다, 사실은요. 임시 조치에 의해서 뭐 바로 뭐가 나타난다고 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추경은 미래의 부담이고 그걸 미리 갖다 지금 써서 임시 조치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기업들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금만 더 걷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결국은 세금이 필요하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런 그 재정정책만을 요번에 왜 재정정책 강조했냐면 이분이 발표문에 작년하고 달리 딱 그 위에다가 세계 요약줄을 3줄을 써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추경이라는 단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너무 많이 해놔서 이번 여러 고용 정책도 있고 금융 정책도 있고 온갖 정책이 있는데 이 재정 정책을 너무 강조하고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이 재정 정책만 갖고 이게 지금 풀어질 일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효과만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 감세 등 여러 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처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추경 규모의 문제, 추경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추경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사회 복지 분야의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소득 재분배를 위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쓴다면 경기 부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투자 부진이라고 볼 수 있죠. 4분기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출이 마중물 역할로서 작용을 한다면 역시 지금 현재의 경기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경기 부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추경을 한다 안 한다의 여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네. 추경 편성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추경을 안 한 해가 있습니까? 근래 들어서 말이죠. 최근에 제가 한 6년 정도 걸 봤더니 네. 없어요. 예, 너무 습관적 추경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이게 이 세수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수가 초과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저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정부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미래에 이 부담되는 국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해서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추경은 미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아닌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거라거든요. 네. 따라서 가능한 한 추경은 그렇게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뭐 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양질의 일인데 기업들이 자기들 계획하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뽑아야만 진짜로 양질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보조금을 대주는 형식은 그거는 이제 임시변방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양질이 아닌 네네. 임시적인 그런 고용 창출에서 들쑥날쑥 고용도 지금 우리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 매달 너무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고용 창출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추경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앞서서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가 중요하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재정 정책 중에서 네네. 돈을 끌어와서 정부가 쓰는 것보다는 돈을 안 끌어와 가지고 그 스스로 쓸 수 있게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쓰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게 4차선을 대비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딱 한 길로 정해줄 수 없는 것처럼 기업 스스로가 각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글로벌에서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반대적인 상황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고려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내년에 총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심성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작년 예산 보니까 지금 470조 네. 편성한 지금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네. 그 스스로 너무 이 추경을 너무 습관적으로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례회의가 좀 더 한 2달, 3달 전에 있었다면 예산 편성 자체를 9.5% 증가가 아니라 더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추경 자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박수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굉장히 부진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극약 처방마저도 필요하지, 진통제마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좋아지기만 한다면요, 뭐 무슨 수를 써서든 해야 되겠죠. 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추경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광석 실장, 홍기용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